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잭슨홀 미팅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9월 피벗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5년 전 상황이 부각되면서 지금 현재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건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잭슨홀 미팅도 결국 끝이 났는데요. 다행히 파월 의장 따로 변수는 없었고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8월 5일 날 지난달 그 시오크 이달이죠. 예, 그렇죠. 시오크 당시에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지난주에 우에타 총재가 엔캐리 청산은 아니다 하는 당사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빅 이벤트가 좀 많았었죠.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그때마다 전해줬습니다는 해리스가 공식적인 민주당 후보가 됐고요. 우리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는 가족의 배반이다 하는 측면에서 케너디 그렇죠. 외신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케너디 후보의 그 잘못된 선택, 가족 입장에서는 미국은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가족 이렇게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그 케너디가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11월 5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면 케너디는 영원히 정치계에서 이렇게 배제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또 전부 배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그 재집권 하더라도 케너디 그 이렇게 제3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케너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은 정책 대결 구체적이 없기 때문에 그 뚜렷한 정책이 나올수록 표를 많이 얻는다. 인물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해리라든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인물 검증은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대결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면 표에 많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것이 이제 잭슨홀 미팅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그렇죠. 잭슨홀 미팅인데 우리가 이제 예상대로 사실 그 9월에 피벗 이거는 연초부터 얘기했던 사항이죠. 우리도 많은 사람이 6차례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는 연초부터 2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9월과 11월 정도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23일에 그 파월 의장의 국내 언론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마치 0.5%포인트 비컷을 단행한다 하는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 하고 있습니다는 각계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국내 언론이 다루지 않는 뒷얘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좀 이따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은 서머랠리가 일찍 왔다. 올해 전반적으로 여름이 빨리 진행됐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을 랠리가 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가을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이런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28일 날 마지막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폭이 어떻게 단행하느냐 하는 입장에 따라서 가을 랠리의 폭을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상당히 많은 주목이 쏠리긴 했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 자체에 상당히 향후 통화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토론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알려지지 않는 얘기를 좀 사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제목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역시 그 지금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보면 평균 물가제를 많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IT라 하는데요. 이것은 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물가를 너무 키웠다. 또 금리 인하 시점도 잘 지연시킨다. 통화 정책의 선제성을 이렇게 잃게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도 향후 통화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12년서부터 양대 책무 이렇게 해서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인데요. 어느 때는 물가 때문에 좀 사실
금리 인상 하다가 이번에는 또 고용 문제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좀 그렇죠. 지연시키겠다. 자꾸 이게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선제성을 잃기 때문에 고용 창출 목표를 떼야 된다. 다른 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해야 된다. 예. 이런 논의도 상당히 주목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연방기금리 Federal Fund Rate인데요. on RRP 금리라 해서 시청자 여러분, 요거는 이길 환매 금리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요건 좀 한번 시간을 갖고 떼어내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변경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 검토가 이루어졌는데요. 시차가 된 기준금리는 지금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진인데 이 통화정책은 그 경기 사이클이 지나서 효과가 발휘하니까 이거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예. 유동성 공급 조절 정책으로 좀 중점을 바뀌어달라. 그리고 기존의 그 기준금리 변경 방식으로 고수할 때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국채금리를 직접 타겟팅하는 예.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달라.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예. 수급기 현상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시장 친화적으로 공개하면 디지털 사회에서 보면 너무 공개하는 것, 홍역효과에 대해서 너무 공개하면 신비주의가 없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페드 위상성과 페드 파월 의장의 신뢰성이 있어고 그렇죠. 여기 신비해야지 시장에서 따라주고 그렇게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의 주도력이 있는데요. 예. 지금 상태 자꾸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디지털 사회에서는 공개하는 방식이 이게 사실은 길게 보면 1994년 앨런 그린스터부터 가장 공개했던 사람이 맨 버냉키인데요. 그때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지금 과거의 비밀의 사원 원칙으로 좀 적당히 좀 비밀 원칙을 지키는 이런 쪽으로 좀 해다 하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라든가 블랙아웃 기간에서 해전되든가 점도표라든가 이런 것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서 나온 시청자분이 매일 들으시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추진했던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된다 하는 측면에서 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 침묵으로 B컷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양한 해석들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잭슨 미팅은 예. 이전에도 말씀 결정되는 회의가 아니다. 토론되는 자리다. 예. 의사표현이다.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FOMC의 모든 멤버들이다. 예. 파월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그 잭슨 미팅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럴까?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해석을 놓고 사실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걸 의도대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달라진 점이 있으니까 피벗 추진 가능성 누구나 예상했었죠. 그렇죠. 이건 뭐 작년부터 해서 서프라이즈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더 했겠습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원문을 다 집어봤습니다. 예. 거의 그 직전에 의회 증언에서 얘기했던 사항과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해석을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예. 일종의 통계 조작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잭슨 미팅의 성격상 보면 금리 인하 시기라든가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사실 시장에서 또 언론에서 해석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그런 해석들을 갖느냐 안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일부에서 보면 B컷 0.5%포인트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어쨌든 FOMC의 그 9월 회의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0.25%포인트, 0.5%포인트인데요. 역시 물가보다도 고용지표가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실업률이 7월 실업률이 4.3%인데요. 예. 4.3% 이상이 나올 때는 크라우드 샴 법칙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논의가 됐지만 넘어 1%포인트 격차가 벌어지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B컷을 9월 회의에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됐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일자리를 참여 권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연재해라든가 기부금 이렇게 축소해서 예. 그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 명문의 원문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달했던 것처럼
경기가 침체돼서 노동의 수요가 감소돼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요인이 더 크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재해가 8월 달에 좀 많이 잦아들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8월 달, 9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피봇을 추진을 주저할 수도 있다. 하는 이 측면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회의에서 보면 예상대로 피봇에 대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이외한 특히 고용지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 하는데요. 이 또한 자 6월 달까지는 물가에 치중해서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니까 고용에 뭐냐, 고용에 치중하겠다.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참석되는 학자들 사이에 특히 하버드파의 학자들 사이에 많이 반박이 제기됐다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파월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주 증시 미국 증시는 환호했었죠. 뭐 나스닥을 포함해서 3대 지수가 잘 가져왔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지금 증시 향방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5년 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국 증시에서 예. 논쟁되고 난리가 되는 것은 논쟁과 난리는 증시적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고 또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결론을 한국 증시에서 난리가 되는 게 좋은 측면의 난리인가 나쁜 측면의 난리인가 그것도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금리 인하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5년 전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한번 되돌아가겠습니다. 2019년이죠. 트럼프 정부 3년 차입니다. 이때는 1기입니다. 예. 경기 침체 우려됐습니다. 같은 해 7월 31일 날 끝난 2019년 7월 30일 날 끝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단행했습니다. 한번 지금 논의되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10월 달에 같은 해 10월 달에 0.25%포인트 내렸고 2020년 3월 달에 느닷없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자 그때 정기회의가 3월 15일서부터 16일인데 그 앞서서 3월 임시회의를 거쳐서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19년 7월 말에 금리를 0.25%포인트 단 것은 너무 오랜만에 피봇이었죠. 한번 왜 오랜만이냐. 예. 금리 인상 국면이 2015년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제닛 앨런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금리 인하 국면이 재개된 것은 리먼 사태가 2019년입니다. 이때 제로금리에서 내렸거든요. 그 이후로 10년 만에 재개했던 겁니다. 예. 시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피봇에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때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론도 있고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오랜만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 국면이 완전히 들어가서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린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예방적 측면에서 하는 것을 예. 보통 보장성 내지는 보험성 금리 인하냐 아니면 사후적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다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펀더멘탈이 괜찮으면 금리 인하가 인플레 통제이기 때문에 증시 호재지만 펀더멘탈이 나쁘면 금리 인하가 B컷이다는 건 경기 침체를 확신하기 때문에 증시의 그렇죠. 악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그 시장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너무 오랜만에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가 10년 만에 재개되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팽배했었죠. 예. 결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 전 상황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당시 상황이 생생한데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019년에 아주 극단적 비관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동맹국, 전통적인 동맹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친중국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아주 외면당했죠. 시청자 여러분 그때 아시겠습니다는 2019년에 트럼프가 무임승차론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국 철수하겠다 하는 입장이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는 일본의 한국의 반도체 3부분에 대한 그렇죠. 핵심 통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당시 한국 경제를 받쳤던 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주력 산업들이었는데 이게 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 유독히 한국 경제라든가 증시에서는 비관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비관론자들 그 2019년 상황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서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 그다음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나오면 잃어버린 10년, 경착륙, 자막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중진국 함정 이때 나올 수 있는 비관적 용어들은 다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생생할 거로 기억됩니다. 그때 재패나이제이션에서 일본화 얘기가 이때 나왔던 겁니다. 일본이 수출 통제가 한국에 대해서 1905년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신사 참배에 못 졌고, 그런데 이때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핵심 산업을 점령하겠다. 수출 통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일본화, 재패나이제이션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거든요. 최대 실현에 봉착했던 것이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라든가 증시는 그때 비관론자대로 그렇게 흘러갔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년 전 상황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을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바이든 정부가 집권 4년 차입니다. 잭슨 미팅에서 피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된 게 아니고 우려가 나오고 있죠. 뭐 7월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자 9월 달에 FOMC에서 그때는 7월 31일 날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사한 환경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조차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가 제기되는 거죠. 그걸 한번 그때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이건 짧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국면이 2022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 마무리됐다. 그래서 피벗을 시사한 거죠. 그래서 2년 반 만에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을 보겠습니다. 2020년 그때 임시를 통해서 B컷 0.5%포인트를 시점으로 한다면 횟수로 4년 만에 이제 재개되는 겁니다.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2019년과 같이. 그러면 자,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가 과연 5년 전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 비관론들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이 괜찮으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증시 호재입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악재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 상황이 실제로 침체가 됐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자막과 함께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미국 경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그때 당시에도 1.7%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9년에 미국 경제 분기별 상황을 보면 2분기에 2.1%, 3분기 1.6%, 4분기 1.8%입니다. 이런 수준을 감안해 볼 때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NBR 전비경제연구소가 3분기 성장률의 2분기 연속 추이를 가지고 사실 그 경기 침체를 판단한다. 이런 시각에서는 당시에는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 인하를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장성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거다. 펀더멘탈은 괜찮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는 금리 인하를 7월 31일 날 단행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 금리 인하를 노멀 스텝으로 단행했습니다는 시장은 거꾸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번 다우존스 지수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다우존스가 26,000선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달 불과 3개월 만에 미국의 다우존스가 28,000대입니다. 이때는 지금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은 건 주가가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 자체에서는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가 위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그렇게 갤럽 방식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가 400포인트 올라갈 때 이게 무슨 얘기냐? 2000포인트 뭐 3개월 만에 올라간 게 대수냐? 그때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불과 3개월 만에 많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그때 당시에 96대에서 98대로 달러 가치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 경제, 한국 증시 상황 어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비관론이 무색할 정도로 그때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폭에 따라서 한국 예. 증시 상황이라든가 또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가을 랠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2019년 상황을 정확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론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실은 미국 증시는 5, 6월 달 조기 서머 랠리에 이어서 예. 여름 휴가철이 이제 다 끝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좀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제일 늦게 예. 복귀하는데요. 9월 초에 다 복귀하죠. 그래서 이미 여름 휴가철은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을이 시작되는데요. 주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가을 랠리가 될 것이다. 예. 근데 한국 증시는 한국 투자가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안동희 교수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스메트릭 이 코릴레이션이라 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미국 주가 올라갈 때는 우리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쩍 떨어질 때는 확 그렇게 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이런 관계인데요. 이게 한국 증시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그때 당시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막을 갖고 자 지금의 경기 침체 얘기가 경기 침체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2019년 상황보다는 오히려 낮습니다. 그때 아마 성장률 수준 잘들 아시겠죠? 아까 방금 전에 붙여줬으니까. 예. 자, 지금은 2023년에 4분기에 3.4%입니다. 올해 1분기에 1.4%, 2분기에 2.8%. 그때보단 높죠? 그렇죠. 그때 마지막에 1.8%였었는데요. 예. 그럼 애틀란타 GDP 나오는 가장 나중에 전망한 가장 낮은 수준이 2%입니다. 예.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 수준이 1.7%니까 여기에 상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가을 랠리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2019년 상황보다는 미국 경제 상황이 나은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예. 시나리오가 있겠죠. 하나는 사실은 지난달의 수준, 여기서 이제 지난달이라는 것은 9월 달에 발표되는 실업률 수준이 8월 달이니까 이제 예. 7월 달이 되겠죠. 7월 달 수준에 한 4.4%에 4.3% 플랫하게 나오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보험성 차원에서 보장성 선제적 차원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 증시의 호재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업률이 4.5% 이상 나와서 미것을 단행할 때는 시청자 여러분도 뭐 판단하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것을 단행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잭슨 홀 미팅에 나온 이후에도 국내 언론들이라든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희망대로 0.5%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는 예. 시카고 페드 워치는 아직도 0.25%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 0.5%포인트는 30%대인데 예. 0.25%포인트는 60%거든요. 지배적인 시각이다. 물론 0.5%의 가능성이 열어놨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B컷을 단행할 소지가 36% 정도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예. 지배적 시각은 0.25%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0.25% 단행하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다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0.5%포인트 단행할 때는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렇게 그렇죠. 시각이 되면서 증시는 이렇게 국내 언론인과 증권사에 쓰는 것처럼 주가가 호재성으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항상 뭐냐, 과거와 단순 비교해서 이렇게 결과에서 난리가 좋은 난리가 나쁜 난리가 했습니다는 너무 과거에 비해서 그때 상황 비교해서 그렇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시각 이런 것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과 좀 다른데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상황을 해서 정확하게 시청자의 민감한 만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